자, 미국 의회에서 그간 미뤄왔던 중요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계 기준이 9월 30일로 끝나는 만큼 의회가 이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가 부채 상향 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잠시 뒤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창업을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비교적 진입 장벽도 낮고 이미 검증된 사업 노하우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주의할 점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오늘 2부 돈 되는 경제법 코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시 알아둬야 될 법률 이슈 정리해 드립니다. 9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새 회계 연도 시작을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이 셧다운이라는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정부에 있어서 셧다운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 배경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미국 예산 절차에서 의회가 이제 예산 지출을 승인해도 네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따라서 국채가 합의한 수준 이상 증가하면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의회가 지출을 승인해도 추가적인 지출 예산의 배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가 승인 돈을 쓰라고 해도 다시 이제 오른손은 허락했는데 왼손이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예산 배정이 불가능해가지고 정부가 갚아야 될 국채 원금이나 이자 지급이 멈추면은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소위 디폴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외환 위기 겪는 국가들에서 많이 들어봤듯이 국가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태가 하고 유사한 상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네네.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돈을 못 낸 거죠. 그래서 요건 디폴트인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데 디폴트가 될 이런 염려가 생기면은 네.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다른 목적으로 할당 받은 돈, 네. 그러니까 정부 시설 유지, 공무원 그 월급, 네. 사회 그 연금 지급 이렇게 할당된 돈을 원 목적에 쓰지 않고 요걸 돌려서 그 이자하고 그 원금을 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공무원들 월급을 뭐 안 주거나 늦게 줘야 되니까 뭐 공무원들 임시 휴가를 보내든지 네네. 정부 시설이나 뭐 국립공원 같은 것을 일단 돈이 없으니까 폐쇄시키든지 네. 이렇게 그 정부 업무가 이제 폐쇄되거든요. 네. 바로 이게 셧다운입니다. 그게 바로 셧다운이다. 예. 네. 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이자하고 원금 내는 대로 국채 이자와 원금 내는 대로 돌리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가 폐쇄되는 게 셧다운이고요. 네. 그렇게 돼서 과거에도 그 1995년 2011년, 2013년 네. 이런 일들이 생긴 경우가 있고 가장 오래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주일 간 걸로 기억합니다. 3주 동안.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는 뭐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뭐 복지라든지 교육 뭐 예산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런 인프라 법안 있잖아요. 문제가 된 이런 인프라 법안 이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 이것도 그러면은 조금 좀 배경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 민주당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되면서 네. 대규모 인프라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민주당이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물적 인프라, 도로나 뭐 시설 여기에 1.5조 달러를 쓰겠다는 법안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후생복지 지금 지출을 3.5조 달러 늘린다는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공화당에서는 그 지출 법안들을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인프라 지출은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네네. 그렇지만 사회복지 이 3.5조 달러는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공화당은 이 통과를 반대하고 있고, 네. 반대로 또 민주당은 지금 중도파하고 진보파하고 싸우고 있어요. 진보파는 3.5조 달러가 적다고 하고, 네. 중도파는 3.5조 달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진보파는 그 최소한도 이 3.5조 달러의 후생복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은 네. 인프라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 근본적으로 꼬이는 이유는,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의회가 상원하고 하원으로 이제 다 갈리는데, 그렇죠.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네. 이 중에서 그 민주당이 지금 그 조절할 수 있는 표는 50에다가 만약 동표라면은 그러면은 부통령이 와서 이제 그 50대 50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네. 때문에 51표를 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법안은 60명이 필요해요. 통과시키려면. 네. 예산법은 그 특수 절차에 따라서 51표가 필요한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중도파하고 진보파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네네. 그 민주당 내에서 51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지금 뭐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은 네네. 공화당에서 또 표를 얻어야 되는데, 네. 공화당에서는 또 완전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3.5조 그 후생 지출 증가는 반대하고 있고, 1.5조 달러 시설 인프라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끝에 가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치킨 게임을 얘기한다면은 네. 두 명이 치킨 게임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선 세 명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진보파, 네. 중도파, 네. 그리고 공화당이 서로 네가 물러서라.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이 세 그룹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네네. 이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셧다운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뭐 미국에는 뭐 국가 부도 위기까지 디폴트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뭐 먼저 이게 공화당 얘기부터 드리면, 공화당은 왜 이렇게 좀 반대하는 걸까요? 예, 주장하기로는 재정 적자가 악화될 것이고, 네.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도 실제 이유는 경제적인 염려보다는 정치적인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은 이것은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의회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하원은 매 2년. 네. 그 다음에 상원은 6년 임기지만은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선 이제 내년 딱 통과할 때 그냥 지출을 늘리면은, 네. 그럼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재정 적자가 좀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코로나 독감이지만은, 네네. 그 전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깎은 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그 3.5조 달러 그 지출 예산 보면은, 네. 이게 3.5조 달러만 쓰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올린다는 부분도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공화당에서는 그 세금 올리는 것을 또 반대하기 때문에, 네. 또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사정렬하게 네. 우리들은 그 지지하지 않을 거니까, 네. 너희들이 두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은 너희들끼리 해라.
네. 51명 어디서 긁어봐라.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단순히 예산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정치가 또 경제 영역까지 넘볼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서 공화당도 반대하고 그러면 이거 디폴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스러운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 3번의 이런 그 셧다운은 갔습니다만 디폴트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끝났는지를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때도 역시 민주당 대통령에서 네. 공화당이 승인하기를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번에는 조금 좀 이렇게 공화당이 이런 전략을 쓰고 나와서 그런지 하여튼 그 과거 3번에는 네. 이 셧다운된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됐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받는 게 늦어지고 네. 뭐 국립공원 같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게 다 지금 폐쇄됐고 네. 그래가지고선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편이 늘면서 이제 누가 잘못했냐? 네네. 그때 공화당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선 이 3번 과거의 3번 다 공화당한테 끝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차이가 뭐냐 하면은 네. 이번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 지출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그래서 공화당이 이번에 그 셧다운은 민주당이 너무 과대한 지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인식을 시킨다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뭐 미국의 부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이제 법적 한도죠. 28조 7,8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감이 안 오실 텐데 3경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는 조 단위로 많이 하는데 경자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3경 3,902조 이렇게 되는데 3,902조 원이 되는데, 이 정도로 사실 이제 초과한 상황이랑 말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10월 중에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디폴트잖아요. 그럼 이거 그렇죠. 사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꽤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장하게 계산했다고 생각하지만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네. 만약 미국이 디폴트로 간다면 네. 그러면은 그 미국의 그러니까 그 가치가 네. 한 15조 달러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일자리가 한 600만 개 없어질 거다. 네.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번 얘기하셨지만은 네. 미국 국채가 어떤 면에서는 국제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고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국채이기도 하고, 네. 이게 그 국제 금리 같은 것도 보면 상당 부분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만약 이 디폴트 때문에 이 그 국채에 대한 신인도, 이 국채에 대한 그 신용 평가,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리스크 가상금리 같은 게 달라진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 어떤 면에서는 국제 금융에서 그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네. 요게 그 상당히 큰 그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염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치킨 게임 했을 때 한 측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뭐 치킨 게임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은 누가 좀 졌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냥 고집 피우면은 이게 최악의 상태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네네. 염려되는 건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국 경제 내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금융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가장 좀 무서운 거는 우리가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영향이 날지 몰라요. 과거에 2010년에 이 디폴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뭐 실제로는 뭐 미국이 디폴트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은 그쪽의 논리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디폴트가 돼서 신인도가 좀 떨어졌다.
그렇지만 미국 그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미국같이 큰 국가도 없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그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그리고 많이 거래되는 금융 자산이 없기 때문에 뭐 네. 괜찮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번에 디폴트가 생긴다면은 특히 요즘 중국이 네. 계속 그 미국을 앞지르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자기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좀 네.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그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다고 해도 네. 저도 역시 그냥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 소수 사람들 말대로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무래도 네. 이제는 미국의 이제 이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계 주식 시장에 이제 영향을 조금 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가장 큰 영향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생각해 좀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네. 모순적이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요. 네네.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다 투자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그래도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2008년처럼 네.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크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환율도 거기에 따라서 요동치고 네. 그 다음에 뭐 요게 그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요게 네. 장기적인 문제도 이어질 수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조금 좀 미지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심할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이러한 그 불확실성에 따라서 그 모든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게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만약 이제 떨어진다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그 우리나라 97년도 그 외환 위기에도 봤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봤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독감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기 침체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가 지금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교수님 말씀 통해서 어떤 거냐면은 오히려 그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믿을 만한 건 또 미국 국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국채에 대한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산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가 이제 위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현재 뭐 미국의 셧다운 우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헝다그룹 이슈 그다음에 또 긴축 리스크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뭐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독감 때문에 생긴 문제, 그 코로나 독감 때 직접적으로 생긴 문제도 있고 코로나 독감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하도 내려가지고선 생긴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올려야 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만 해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2008년서부터는 글로벌 금융 위기서부터 우리가 오히려 금리를 내려가지고 회복이 그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곤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내린 금리를 다시 올려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경험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할 텐데 지금 그런 경험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요거는 그 예상 못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잘 헤쳐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아주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투명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다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그 마지막으로 또 말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주가 그 미국 운명, 그러니까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분수령이 될 시기다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어떠한 그 포인트로 좀 봐야 될지 이거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은 늦어도 1월에는 테이퍼링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걸 발표를 언제 하는지가 문제지만, 네. 그 다음에는 뭐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좀 느리면은 내후년 상반기에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를 한 번 올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뭐 주식 시장이나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다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금리 때문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 이제 그게 끊기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세계 금융 시장이 어차피 지금 상당히 불안할 텐데, 네. 그러면은 그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자산 시장들이 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지금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지금 저금리 막차를 타자고 해가지고선 오히려 돈을 빌려가지고선 그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셨다면은 네. 좀 빠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좀 네.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 방송을 청취하실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좀 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